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유의 위기를 만났고 여론은 따갑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6월 국회 역시 대치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고 평론가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다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즉각 경고했고 특히 일본은 아예 요격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후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북한의 속내 그리고 한반도 정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그럼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토론자들 발표하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간호법 재투표를 앞두고 지금 찬반 토론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원래 오후 2시에 개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50분 정도 늦게 열렸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다시 뽑는 투표가 진행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앞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는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의사 일정에는 없었는데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표결을 거쳐서 오늘 안건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간호법처럼 대통령이 다시 논의를 해달라며 국회로 되돌려 보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앞서 3분의 1 넘는 의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부결 투표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사실상 큰 이변이 없는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는 건 어려운 상황인데 재투표 결과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 따로 법을 만들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는 게 핵심인데 법안이 폐기되면 대한간호협회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실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 때 이뤄질 전망인데 가결과 부결 열쇠를 쥔 민주당이 별도 투표 방침을 정하지 않아서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제 국회법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로부터 징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의견을 달라고 자문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은 국회 회의 중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윤리특위는 향후 김 의원을 불러 직접 소명을 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국민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이런 것을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간사들끼리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께 좀 조기에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켜서 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2주 넘게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인사개혁 방안에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논란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사안인데 권익위 발표부터 알려주시죠. 네, 권익위는 최근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서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선관위 측에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수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이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내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관해서도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현재 실태조사에 착수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선관위의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위원장은 다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선관위 협조가 없으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권익위 실태조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선관위 요청이 있으면 선관위와 합동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채택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결의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수조사단 구성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무직인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함께 참여시키거나 동시에 회피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 첫 입장 표명을 했죠.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선관위청사에서 열린 긴급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선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권에서 위원장님 책임론과 사퇴 촉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위원장이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이유는 없고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노 위원장이 참석한 긴급위원회의는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 논란과 맞물려 자녀 특혜 채용을 향한 국민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자 서둘러 인사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겁니다. 첫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입니다. 여기에 아빠 동료 채점 의혹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 미표기 의혹, 4, 5급 공무원 자녀 추가 특혜 정황 등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현재까지 의심 사례가 10명이 넘고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선관위 긴급회의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하고 이들을 포함한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수사 의뢰 여부 등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도박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부산 고검장에서 물러난 뒤 지난 2020년 대구 지역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서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수백억 원대 횡령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개발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아내가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에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수십억 원이 넘어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본류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배임과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영입된 뒤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진 과정 등도 함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나현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국장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 국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미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추가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한 의심이 있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보여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오늘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선수로 알려진 김모 씨 측도 시세 조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선수인 이모 씨 등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크게 1, 2차로 나뉘는 시세 조정을 하나의 죄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 면소 판단을 했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또 윤관석, 이성만 두 무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간호법 관련해서 아마 대담 중에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기로 하고 먼저 자녀 채용 의혹, 아빠 찬스 관련한 논란이 좀 번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간부 6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의심 사례가 1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상당한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네.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뉴스죠.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간부 6명이 처음에는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고 문제가 됐었는데 선관위에서 자체적인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급, 5급에 해당하는 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관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도 이제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이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를 이른바 이제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력 채용을 이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자녀들을 응모하게 해서 이 면접위원들이 직역이 있거나 같이 이제 일한 경험이 있거나 또 아는 사람들이거나 일부의 이제 직원들은 내 자녀가 지원했어라는 것을 또 공개를 하고 네. 또는 이제 이해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적으로 채용이 됐다. 네. 이 의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심각한 내용입니까? 상당히 파장이 크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사적 이해관계 신고 뭐 이런 절차도 있던데 그런 걸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고 아무튼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 견제가 없는 좀 폐쇄적인 조직인 점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이 아무래도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를 받기 때문에 네. 외부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또 문제 제기 이런 것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강한 어떤 조직의 방어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쉽게 비판하지 않고 또 이 수사기관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뭐 어떤 이 여러 가지 권리를 다투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쟁송의 어떤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여기가 사각지대였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네. 불가피하게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정황이 나오면서 이거 더 나오는 건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상황이고 지금 이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국민권익위원회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지금 보니까 선관위 관계자가 감사원 감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권익위는 이제 부패 방지 관련 조항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채용권에 한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전부터 이제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좀 됐었는데 네. 지금 선관위 입장대로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그러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논쟁적이어서 감사원의 감사나 이런 것들은 전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권익위에 지금 이 사건이 접수가 된 상황이어서 네.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권익위하고 선관위가 같이 그런 합동으로 아마 조사를 하는 듯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여러 군데 보도가 됐고 사회적으로 큰 어떤 그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 선관위가 또 나름대로
이 뭐 요즘 말로 하면 꿀보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네.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선거 때는 선관위가 굉장히 바쁜데, 그러니까 각 당의 후보자들의 어떤 후보 등록이라든지 어떤 재산 신고라든지 하다못해 선거 기간에 거리에 거는 현수막까지 다 선관위가 검인을 해야 돼서 네. 여러모로 바쁩니다만, 선거가 없는 해에는 이제 한가한 것이고 사실 일이 그렇게까지 바쁘지 않은 것이고 네. 승진도 빨리 된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자리다라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내부에 상당히 좀 이런 어떤 이 과정이 일반화돼 있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앞으로도 이 대상, 이 어떤 조사의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안이 지금 일어난 것만 봐도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감사와 권익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선관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이 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이 선관위를 임의로 어떤 인지조사를 한다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곤란한 어떤 그런 존재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은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도 앞으로 또 이 인원수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이 점을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특별감사에다가 전직 직원까지 좀 대상으로 해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셀프 감사에 대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수사 부분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여당 차원에서도 지금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수사 단계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또 한 가지 관점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학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내일 긴급회의 마치고 나서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선관위 입장을 본인 거취 문제도 언급을 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예상입니다만. 또 이 오늘 한 얘기를 보면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여당에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여러모로 관리 책임도 있고, 또 이전에 뭐 소쿠리 투표 논란서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모로 이제 여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이제 어떤 뭐 이것을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외풍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공격 때문에 또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은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퇴의 시점이라든가 거취 의사 표명의 어떤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됐든 간에 앞으로도 임기가 상당히 남았거든요. 네. 6년 임기인데 지금 한 5년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기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네.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문제가 좀 더 번지는 이유는 이 논란의 어떤 본질은 또 수사라든지 감사나 어떤 권익위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해소될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를테면 내년 총선을 관리할 노태학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좀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관위 장악 시도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여야 공방으로 좀 다른 측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네. 선관위가 할 일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선관위가 선거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심판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 예를 들면 선거법을 위반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역할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 어느 현수막에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이냐도 사실은 선관위가 검인을 해주지 않으면 네. 이 현수막은 못 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어떤 현수막에 어떤 문구는 되는데 왜 이 문구는 안 된다고 했느냐 등등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전례를 따져 본다면 선관위원장에 대한 어떤 사퇴 촉구나 이런 것들을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총선에 좀 자신들의 유리한 어떤 그러한 선관위의 판단, 결정, 이런 행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냐라고 지금 야당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당의 입장은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사안만으로도 네. 선관위원장이 직을 지키기는 어렵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거취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선도 이제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을 네.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 겸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근 체제가 아니죠, 비상근 체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나 이런 것들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이제 실무 책임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거취보다는 지금 이제 이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후속 인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각도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이인선을 할 때 네. 여당에 이제 좀 가까운 또는 여당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사를 안치기 위한 어떤 비판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이제 사실인지 여부는 상당히 많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관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선 문제가 이 정치적인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직전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건 관련해서 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무징계 면제까지 도마에 올랐거든요. 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아직 지금 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속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간호법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결로 당론을 정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간호법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오래된 쟁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당장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네. 이 간호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 그리고 지금 법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간호사들이 사실상 의료 행위를 강요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어서 혹시 문제가 되면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국회가 이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어야 했습니다만 네. 이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소위 말하는 본회의 직회부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 이상 이걸 심사하지 않으면 원래 이것의 소관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활용해서 결국은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로 이 법안이 직역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화시키는 어떤 법안의 내용이고 또 의료기관 외의 간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당이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재의결을 하면 이 네. 법안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3분의 2 미달하게 되면은 부결되고 이것이 폐기가 되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그 투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299명 중에 민주당이 167석, 국민의힘이 114석인데 네. 299명 뭐 전원이 참석을 하느냐 이거는 뭐 봐야겠죠. 투표에 참여를 하느냐는 봐야 되겠지만 299석이라고 가정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려면 200석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것이고 무소속이라든가 정의당 합쳐도 여기에 미달하거든요. 네.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 114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론이 국민의힘 114석에 다 관철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법안은 폐기가 유력하다라고 지금까지는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2요구 법안이기 때문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지금 113석, 물론 이제 114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영재 의원 건 때문에 이제 113이냐 114냐 이제 언론에 따라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3분의 1,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부결로 놨을 때 3분의 1 요건을 해당하기 때문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간호법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간호사들의 지금의 처우 문제라든가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것은 문제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간호사 단체가 국회 앞에서 이제 집회를 열거나 했을 때 거기에 또 동참하는 어떤 모습을 보인 그런 의원들이 네. 국민의힘 내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의원들이 당론 표결에 따르지 않고 좀 일종의 이탈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좀 투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마지막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여의도 정치의 생리라는 것이 이렇게 또 여러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도 이 사실이거든요. 예. 과연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일부는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호사 출신 의원이라든지 네. 마지막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까지는 전망을 해왔습니다. 네, 한 98석 정도? 3분의 1 하면 한 98석 정도고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이탈표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여야 모두 이탈표를 좀 단속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야당 내에서도 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결을 진행 중이고 이번 투표가 무기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표심의 향배 여야 모두 좀 관심을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좀 크게 넓게 봤을 때 오늘 사안은 간호법입니다만 앞으로 방송 3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도 지금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 국회 역시 이런 식으로 야당 주도의 직회부, 대통령의 또 거부권, 이렇게 재표결 이렇게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한 국면일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됐든 뭐 여야 그리고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야당이 왜 일방 처리하느냐. 그리고 야당은 또 국회가 어쨌든 결정한 법안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러면서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시지프스의 뭐 이런 노동도 아니고 법안을 만들면 그것이 또 효력이 없어지고 또 만들었는데 또 효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일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아무 법안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는 그 정도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는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의견을 좁혀가면서 이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현실에 있는 어려움을 고쳐나가는 것이 정치일 텐데 왜 그것을 어느 쪽이든 간에 그것을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간호법 그리고 이전에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이 경우에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래도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의 각자의 논리가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대안을 가지고 논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야당의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이 되는 이 방송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이 서로 여야가 논의를 하고 타협할 수 있는 간극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그런 법안들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을 때 그래도 이 법안은 여러모로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것은 그래도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의 원천적으로 없는 그러한 법안들입니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당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이 직회부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권을 우리에 행사하도록 유도하면서 대통령이 비민주적이라는 그러한 이 주장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부순한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왜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느냐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총선까지 가는 그림이 지금 유력해 보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갔을 때 양당을 결국에는 양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다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게 과연 그 정도 선에서 유권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냐. 평론가의 평론의 어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평론가님 옆으로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 개표가 진행 중이고 대담 중에 평론가님과 좀 얘기하던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개표 결과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체포 동의안 질문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자율투표에 맡길 방침인 거거든요. 사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과 비교해보면 민주당 분위기를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엔 뭐 이를테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문자를 받았다거나 뭐 물밑에서 접촉이 여러 갈래로 좀 있었거든요. 이번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당론으로 어떤 이 방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은 보통 이제 자율투표를 진행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제 당내의 여론의 분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형성된 맥락은 이 두 의원의 문제,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돈 봉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안겨줄 수 있느냐. 이걸 지금까지 국민들이 봤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 검찰에서 좀 빨리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흐름은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데 민주당이 협력을 해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당내 분위기라는 것은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보도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를 보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것 등의 내용이 지금 이성만 의원 등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니 상당히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여론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맥락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 그 자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좀 부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 내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에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이제 보이면 감싸는 모습,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도록 막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겠느냐, 이 돈봉투 논란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했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안고 총선까지 가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기류들이 좀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막에서처럼 다시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 가결해도 난감하고 부결해도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인사혁 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면직안을 제거하는 데 시간을 끌지 않을 거라며 이르면 오늘, 적어도 내일은 면직 처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을 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7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 군부 2인자가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대로라면 이르면 모레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구체적인 발사 시기를 밝힌 건 처음이죠. 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자위력 강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다음 달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등의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와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위성 발사가 한미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임을 강조하며 정당화에 나선 겁니다. 리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과 한미일 호주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발사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미군 공중 정찰 자산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 등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자신들과 주변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어제 회담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북한이 러시아의 정찰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이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을 핑계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국들이 주시하고 있는 대목일 텐데 이 북한의 정찰 위성 로켓의 예상 낙하 구역도 파악이 된 겁니까? 예, 앞서 북한은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예고대로라면 위성을 실은 운반체는 발사 직후 충남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230에서 300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 1단 추진체가 떨어집니다. 이후 제주 해군기지에서 서쪽으로 270에서 330km 떨어진 서남의 공해상에 페어링, 즉 위성 보호 덮개가 낙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에서 1000km 떨어진 해상까지 날아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하 예정지는 과거 광명성 3, 4호 때보다 더 먼 거리로 설정돼 1, 2단 추진체 모두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장도 주목되는데요.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기존 발사장인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과 인근에 새로 건설 중인 제2발사장에서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이 발사대 쪽에 바짝 밀착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발사를 위한 막판 준비로 해석되는데 VOA는 북한이 이동식 조립 건물을 발사대 중간 지점으로 옮긴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발사대와 맞붙도록 만든 건 2016년 광명성 로켓 발사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제 원로그룹인 디 엘더스 초청 오찬사에서 국제사회는 계속되는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게 없다는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평양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서방사는 오늘부터 사흘간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6회 공군과 해병대 전력이 동시에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북한 위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서북도서 증원 준비부터 전력의 이동과 실제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방사가 주관하는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은 과거 통상 한 해 2차례 실시했지만 2017년 이후 열리지 않다가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이 기상 악화로 대폭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내일 실시하는 확산 방지 구상 해양 차단 훈련은 훈련 내역 기상 악화로 인해 약식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정돼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한미일, 호주 함정 해상 사열과 각국 대표단의 실기동 훈련 참관도 취소가 됐습니다. 네, 국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바로 국회를 연결해서 표결 결과 듣겠습니다. 간호법안 제2의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제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야가 협의하여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수가 현실화, 무이천 해소 등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간호법 결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간호법은 결국 예상했던 대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107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추가 속보는 다시 좀 더 보강되면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에 일본이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이지스함을 전개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잔해가 자국 영역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일본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필요시 요격하겠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이후 일본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어 보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이 통보한 인공위성 발사는 사실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자국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각종 정보의 분석과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요나쿠니 섬, 미야코지마 섬, 오키나와 나하 지역 등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키나와 현에도 위기관리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면 해당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발사체 또는 낙하물이 자국 영역에 떨어질 경우 파괴 조치에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ミサイルが我が国の領土・領海に落下するもしくは上空を通過する可能性がある場合にはその注意が必要となる地域に対し J アラートを送信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加えて弾道ミサイルが実際に我が国の領域に落下する恐れが認められる場合には迎撃を含む必要な措置を取ることとなります。
이런 가운데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 정책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전화 협의했습니다. 협의에서 한미일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긴밀한 안보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그럼 일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의도에 관해 상세히 밝힐 입장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군사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이 적 기지, 함선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한미에 대한 반격 능력을 높였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 위성이 송치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앞으로 북한의 위협 정도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번 발사는 발사체의 안정된 비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의 노리호 발사도 최근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통제한 위성 발사 예고 기간 단 하루 전에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2, 1, 예고! 지배! 유인우주선 선저우 16호가 창정 2호 F로켓에 실려 날아오릅니다. 목적지는 중국이 자체 건설한 우주정거장 텐궁. 도킹까지 6시간 남짓 걸립니다. 我宣布神舟16号发射任务取得圆满成功。 중국 매체들은 이번 발사가 지난해 텐궁 완공 이후 실제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부여했습니다.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과학자가 참여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주 비행사 3명은 앞으로 5개월 동안 텐궁에 머물며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中国载人空间站工程正式进入应用与发展阶段，每年将发射2艘载人飞船，1到2艘货运飞船。 공교롭게도 중국은 북한이 국제 해사기구에 통지한 위성 발사 예고 기간 하루 전에 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我们认为各方应当正视半岛局势发展至今的根源和脉络，坚持政治解决方向。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그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데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도 여러 번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일본과 중국 현지 반응 이어서 보셨는데 북한이 이렇게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사이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방어훈련에 돌입했고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요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이 좀 한 40여일 정도 무력 시위가 잠잠했다라는 보도를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기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주말까지로 잡았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발사 시기를. 준비는 다 끝났고 이게 쏘는 거는 이제 마지막 기상 조건을 좀 살필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기술적 결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변수가 없으면 이 기간 내에 쏠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6월 10일 자정, 토요일 자정까지가 시한이고 뭐 오늘 자정부터는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리병철 군사위 부위원장이 6월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기간에 아무 때나 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략 이 정확한 날짜보다도 정치적으로 왜 이때를 선택했느냐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4월 15일쯤에 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게 사실 맞는데 어느 정도 정치적 고려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뭐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든지 중국의 그 창정 로켓을 통한 선저우 우주선 발사, 유인 우주선 발사 이런 것들이 주변국에서 어떤 민간 이용이나 과학 이용, 우주 개발 이용 등의 활용되는 로켓을 발사되는 것을 보고 이런 타이밍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북한이 항행 경보 통지하면서 이렇게 예상 그 항행 경로도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서해 쪽을 통과하는 궤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쏘면 이렇게 상공으로 올라가지만 그 정확히 이제 그 잔해가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뭐 나로호라든지 누리호도 비슷한 궤적인데 네. 동창리라고 하는 그 철산군 동창리 북쪽의 실행이주 끄트머리, 압록강 끄트머리 쪽에서 쏘게 되면 대략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첫 번째 그 1단 발사체에서 분리된 잔해가 떨어지는 곳이 그 중국 산둥반도 쪽 그 노란 네모 구역이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그 위성의 덮개라고 하는 페어링이 떨어지는 곳이 저 정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2단 발사체의 잔해는 그보다 훨씬 먼 곳에서 떨어지는데요. 네. 그 필리핀 동쪽 바다입니다. 아까 이제 다른 기자가 보도하기는 뭐 700에서 1000km 동쪽이라고 했는데, 네. 그 구역에 떨어지는 저런 궤도를 그리는 것으로 북한이 일본을 통해서 공지를 했고요. 저거는 이제 영해가 아니라 공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 1단 분리, 페어링, 2단 분리 이거 다 누리호 발사할 때 우리가 네, 학습한 맞습니다.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나눌 때 목적에 따라서 네. 때론 위성이 되기도 하고 때론 미사일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누리호를 우리가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 네. 북한이 발사하는 위성하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 누리호는 사실 뭐 과학위성이고 네. 우주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이건 북한이 명백히 밝혔듯이 군사 정찰 위성입니다. 네. 리병철 부위원장이 오늘 밝힌 걸 보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미국만 감시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군대 이동이라든지 배치도 감시하게 되고 네. 또 아까 다른 전문가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북한이 핵무기를 쏘거나 ICBM을 쏠 때 이것이 그 눈에 해당되는 거라고도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파괴적이고 우리나라 안보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병철 부위원장이 말한 걸 보면은 또 북한의 군사적 준비 태세 강화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상이 한국군이고 미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겨냥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위권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쏜 위성과는 완전히 다른데 사실 이런 것을 노려서 이 시기를 선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 성공을 하고 나니까 북한이 조금 좀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군사 위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북한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변국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위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탄도미사일 기술이 들어간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는 그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예. 미국과 일본이 특히 이제 더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 조치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중국이 쏜 것을 보면 중국이 쏜 위성은 이제 그 우주정거장을 에 들어가는 필요한 인력을 보내거나 장비 물자를 보내는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도 사실은 우주정거장에다가 사람을 보내고 어떤 장비를 연구시설, 연구장비 같은 걸 보내는 그런 목적으로 쐈는데 오늘 아침에 발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의 위성은 완전히 다른데 북한은 이것을 계속 자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박진 장관이 국제 원로그룹에서 이제 오찬사를 한 내용을 전했는데 우리 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명백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은 이제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도 미국과 일본이 더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은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안보리가 제재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일본은 이걸 뭐 심지어 그냥 미사일이라고 그냥 다짜고짜 지칭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은 만약에 일본 영역에 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요격을 포함한 필요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좀 발언이 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관방장관 그 아침 발표를 이렇게 보니까요. 네. 정확히 얘기한 게 일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영토와 영해
영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니까 영토와 영해는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북한이 설정해 놓은 구역은 영토와 영해와는 무관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의 현재의 그 로켓 발사 기술이라든지 북한이 발표한 걸 보면 저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일본이 대응을 실제 요격까지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미사일을 패트리엇 그 요격 미사일 같은 걸 배치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오키나와 섬 좌우로도 계속 열도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왼쪽으로 있는 섬이 이제 미야코 섬이고 네. 이시카키 섬이고 요나구니 섬인데 그 섬은 거의 타이완 가까이 붙어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까지 지금 다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요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북한의 발사체가 상공으로 지나갈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섬들이 이렇게 열도식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로켓이 일본의 오키나와 정도를 지나면 우리가 보통 영공으로 인정하는 100km 상공을 넘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영공과 영해라고 얘기했다면 거기에는 대체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대화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좀 북한을 두둔하는 거예요. 아까 강정규 기자 리포트에서는 사실상 묵인이다 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화로 각 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된다. 이 뜻은 각 네. 측의 우려 중에 북한 측의 우려를 꼭 고려해 달라는 뜻입니다. 북한 측의 우려는 북한이 말하는 자위권에 대한 우려이고요. 그 우려라는 것은 미군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나 압박 때문에 북한이 자위의 어떤 위협을 받는다라는 북한 입장을 이해해 달라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뭐 북한의 입장을 많이 이해한 우리 한미일 이 어떤 한국과 미국, 일본 이 3국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굉장히 어떨 때는 또 수위를 높여서 미국이 먼저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조금 수위가 완전히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안보리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마오닝 대변인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냥 둘러대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 이것을 보면은 이 중국 입장에서도 이것이 뭐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비판할 수는 없는 두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쯤에는 북중 또 국경 다시 개방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북중 관계는 점점 이렇게 밀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10일이 이제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예상한 시점인데요. 이거 공교롭게 북한이 이 군사위성을 쏘기로 한 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위성 쏘고 나서 개방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 중국의 무역 교류라든지 정치적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제 왕야진 신임 중국의 그 평양 대사가 그러니까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네. 취임을 지난달에 했는데 지난 3월 말에 했죠. 취임 리셉션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과거에는 이런 리셉션이 없었거든요. 이전에 뭐 리진진 대사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고요. 보통 없었는데 이 왕야진 대사가 오니까 리셉션을 했는데 여기 최룡해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떤 환영 연회인데 거기 참석을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중국이든 북한이든 있다. 이런 걸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어제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사진인데요. 그 왕야진 대사가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네. 화면으로 보기에는 오른쪽, 볼 때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최룡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했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제 북한의 장관급 인사들이 몇 명 참석을 했고 최룡해가 왔으니까 올 사람은 다 온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국 관계가 점점 더 밀착되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왕야진 대사가 획기적으로 북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북중 관계를 보기로 하고 당장 일단 이번 주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야겠습니다. YTN도 예의주시하며 관련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하겠습니다. 네, 강성욱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MBC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 측은 경찰의 과잉 수사,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MBC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가 대치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1층 로비에 진입했는데요. 노조 측은 경찰이 과거 이 정도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경찰이 강제 수사하는 임모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비속어 파문을 보도해 고소당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보도국 안에 있는 임모 기자 자리를 확인한 결과 압수 대상물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옥에서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오늘 MBC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A씨를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가 한 장관과 가족들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는 주장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자료들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간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MBC 임모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임 기자가 지난해 4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사 기자에게 한 장관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전달했는데 여기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오늘 취재진에게 해코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은 또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건 없는지 먼저 점검부터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영유아 보육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나 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고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어린이 안전사고가 1년 전과 비교해서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가 2만 1,6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6.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추락사고가 전년 대비 40.6% 증가한 5,200여 건 접수돼 0세 영아기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는 전년 대비 22.1% 증가한 2,000여 건 접수됐는데 관련 사고의 83.1%가 걸음마기와 유아기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며 어린이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200mm 넘게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전북 익산에서는 비닐하우스 97동과 농경지 74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주와 익산에서 차량 3대가 침수됐고 완주와 무주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민가 주변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력을 현장에 보내 시설 피해 상황과 규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착륙을 앞둔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3살 A씨에 대해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다음 달 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탑승객 일부가 과호흡을 호소했고 비행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기혼과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또 요금 인상이 연기된 지하철과 버스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산모의 분만은 최근 10년 새 4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20, 30대 산모의 분만은 모두 줄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산모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서울시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모두를 위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20대도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합계 출산율의 저하, 노인 인구의 급증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급한 문제이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는 최대 22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을 신규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재정난도 추가 지원합니다. 요금 인상 시기가 올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버스 업체에 4,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는 서울교통공사에는 3,05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 밖에 예산이 대폭 깎였던 TBS에는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73억 원이 수혈됩니다. 서울시는 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서울시 총 예산은 2년 연속 50조 원을 넘게 됩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의료 상담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진찰료는 부과되지만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제한됩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는 약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체류 기간을 최장 8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최장 5개월인 외국인 계절 노동자 체류 기간을 3개월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씨를 뿌리는 시기나 수확기 등 일시적으로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체류 기간이 다소 짧다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 주차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존속 살해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서울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지하 주차장 기계실 빗물 저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3살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로챈 돈의 규모나 범행 뒤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울산 울산항 제7부두에 계류 중이던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에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선 내부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선에 플라스틱 제조 원료 5,700여 톤이 실려 있다며 진화 작업을 끝내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규정되고 있는 전세 사기. 특히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범과 합세를 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인 99명의 위반 행위 108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소유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점검 결과 이들 중 99명, 약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적발한 위반 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등록 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행정처분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에 따라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 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컨설팅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공인중개사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사례들입니다. 중개보조원과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전국 아파트 16만여 가구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쏟아지는 매물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보다 16%가 많은 16만 5,88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7만 4천여 가구, 비수도권이 9만 1천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최근 입주 물량이 많았던 부산과 대구, 충북에서도 1만 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다음 달 초부터 돼지고기와 고등어, 또 설탕 같은 7개 농축 수산물에 대해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생강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물량을 늘립니다. 정부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령과 시장 접근 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양돈 농가와 고등어 조업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서 수입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입자가 500만 명에 달하는 운전자 보험 보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손해보험 회사들은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 과다 경쟁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 역시 자기 부담금 부과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면서 업계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은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일가까지 각종 신고 의무를 지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자는 동일인 지정 여부가 들쭉날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의 총수, 동일인의 국적을 처음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우현 회장은 미국 국적인데도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도 지정되지 않았고 대신 국내 법인이 지정됐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에 이르기까지 친척의 주식거래 내역 등 각종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INC가 미국 법인이어서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CI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 집단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국내 김범석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빈살만 왕세자 일가 소유 아람코가 대주주인 S-오일도 국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의 공정위는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동일인인 기업 집단 가운데 자녀가 외국 국적 혹은 이중 국적인 경우가 22%, 31명에 이르는 것도 기준 마련의 배경입니다. 재계는 1987년 시작된 동일인 지정은 중복 규제이자 개방 경제 속에 수명이 다했다며 과도기적으로 지주법인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기 회사에 손해가 끼치는 일을 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경영자들이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일감 몰아주기 물량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지금도 내고 있거든요. 반면 국적 불문 사익 편취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견제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매출을 몰아줘서 이 기업을 크게 만들어 주더라도 내부 거래법에 전혀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경영권 승계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사익 추구 방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출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경기 변동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과 함께 실근로시간이 2017년 주당 42.5시간에서 지난해 37.9시간으로 10% 넘게 감소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기 과제로 근로시간 제한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변경하는 등 기업 사정에 따라 선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줄었던 여행 수지 적자가 다시 늘면서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여행 수입이 30억 8,600만 달러, 여행 지급은 63억 2,100만 달러로 여행 수지 적자가 32억 3,5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적자는 지난 2019년 3분기 32억 8천만 달러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 53억 1,400만 달러, 적자 이후 5년 만에 최대입니다. 여행 수지 적자 급증은 유학이나 연수보다는 관광 수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내일부터 가동됩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금융사 간 대출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대출 조건들을 비교한 뒤 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영업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앱을 통해 소비자들은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옮길 수 있는 대출은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10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대출을 갈아타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이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는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동에 앞서 사전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면 어느 정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할지요? 네, 일단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이쪽 화면에 해당 업무가 표시가 돼요.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쉽게 갈아탄다는 그거가 장점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고 조금 쉬운데 금리가 낮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활성화로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분석한 뒤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지난 25일 누리호가 쏘아올린 탑재 위성 8개 가운데 1기가 아직 사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위성은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지, 또 누리호 발사는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간 통신 문제로 하루 연기한 뒤 발사된 누리호.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지상국과 교신 성공에 이어 영상 레이더 안테나를 전개하는 등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재 위성 8개 가운데 천문연구원의 둘셋 1기는 행방 자체가 묘연하고 민간 큐브 위성 1기는 신호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체 부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위성 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좀 진행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셋 1기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라고만 밝힐 뿐 사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안 잡히는 곳이고요. 그 사출관이 열렸으면 열렸다는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가 약간 좀 불분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열린 건지 안 열린 건지가 확실하지가 않다. 항우연은 위성의 사출 여부는 누리호 3단이 비행 중에 보낸 각종 정보인 텔레미트리 정보를 분석하면 알 수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사출 자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사출은 됐지만 위성 기능에 결함이 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둘셋 1기가 기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둘셋 임무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천문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현대 비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2기만 되더라도 우리가 중대와 횡대라고 하는 그러한 현대 비행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날씨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변화 관측이라는 큰 임무는 변화가 없지만 위성 1기가 줄어들면서 관측 정밀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큐브 위성의 경우 신호 수신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후에도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교신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이 누리호와 함께 대표적인 거대 과학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가 빛의 속도의 5분의 1에 달하는 빔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엔 일부 가속관에서만 빔을 인출했지만 이번엔 모든 가속관에 걸친 빔 인출에 성공하면서 중이온 가속기의 전체 성능을 검증한 겁니다. 최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은색 가속관 124개가 100여 미터에 걸쳐 길게 늘어섰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입니다. 라온은 지난주 아르곤 입자를 모든 가속관에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입된 아르곤이 가속관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힘을 받아 124번째 가속관에 도달할 때엔 빛속도의 19%까지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저온 시스템도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있는 각종 고주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통합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작동했다는 걸. 연구팀은 124개의 가속관 가운데 작동하지 않은 가속관이 10개 정도 발견됐다며 앞으로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연구에 투입하기 전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동 시간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저에너지 구간 시운전 성공에 이어 내후년부터는 고에너지 구간의 연구 개발이 완료됩니다. 다음 구간이 제작된다면 입자를 빛속도의 절반까지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중이온 가속기는 무거운 입자를 충돌시키거나 소멸시키고 새로운 입자를 합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1차적인 목표는 희귀 원소를 만들어 별의 생성과 진화, 소멸의 비밀을 밝히는 겁니다. 또 연구자들과 협력을 통해 암을 치료하는 희귀 동위원소나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신물질, 전기 저항이 없는 신소재 등 기존에 없던 물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전단을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실 텐데요. 불법 전단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는 거의 다 가짜이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역산의 화장실. 곳곳에 명함 크기의 전단이 뿌려져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인 비아그라 판매 전단입니다. 이런 게 지금 지하철에 많이 뿌려지고 있나요? 남자 화장실에는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했더니 12분 만에 판매책이 비아그라를 가지고 옵니다. 정품이라고 강조했는데 색도 유독 진하고 포장 형태도 다릅니다. 확인해보니 가짜였습니다. 육안으로 정품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아무리 정품이라고 해도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내 불법 의약품 전단 살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의약품들은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을 보면 불법 의약품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어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불법 영업이 워낙 많습니다. 관련 전단을 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에서 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도심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오전 서대문역과 삼각지역,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세종교차로와 시청교차로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종교차로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집회 구간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소통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지난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에도 강제 해산 시도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윤익은 경찰청장이 내일로 예정된 이번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후 민주노총 집회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집회로 시민 불편이 초래되면 해산 조치하되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20여 개 경찰 부대를 배치해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해산 과정에서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일어나면 현장 검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법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인 집회는 그 자체로 적법하다는 국제인권법의 규범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본권 행사를 막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발상을 멈추라고 정부와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네, 힐링과 낭만의 섬으로 유명한 경기 가평 자라섬에서 불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가평은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에 위치하다 보니 스쳐 지나가는 곳이란 이미지가 강한데요. 가평의 관광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는 자라섬입니다. 북한 가면 7만 제곱미터의 꽃정원이 보라 유채꽃, 수국, 양귀비, 비올라 등 형형색색의 꽃향기로 넘쳐납니다. 가평에서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인데 열흘 동안 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가평을 방문하는 사람은 연간 370만 명 정도입니다. 가평 전체 사업체의 65%가 관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지역을 찾아 현안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맞선 토크에 가평 관광산업 종사자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에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가평군을 스쳐가고 거쳐가는 되게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그렇게 가평군이 거쳐가는 지역이 아닌 최종 목적지가 되는 관광지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토론에선 캠핑 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가평 지역 펜션은 1,300여 개, 특히 캠핑장은 240여 개로 경기도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캠핑 특구로 지정해 주실 것을 좀 건의드립니다. 캠핑 특구로 지정이 되면 캠핑을 보고 싶은 이제 가족이나 연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하는 이제 이지 캠핑 서비스도 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청년층 관광 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례제도 활용 등도 주제로 올랐습니다. 가평을 관광과 문화가 특화된 곳으로 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경제를 꽃피우겠다는 것처럼 가평 관광에 특화된 것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경기도는 가평군을 탄소 중립 관광으로 특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요청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최대 사형까지 할 수 있는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이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자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류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법안은 이른바 악질 동성애 성관계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가 성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악질 동성애 성관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심지어 단순한 동성 성관계도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So when you commit aggravated homosexuality, the law says you shall be liable to suffer death. 우간다 내 인권단체들은 즉각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나 관련 국제단체들도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동성애 법안, 인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With regards to the news today from Uganda, personally, I find it incredibly disappointing, but I am not surprised that this is happening. 주요국 지도자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 침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면서 미국 정부에도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 지도자들도 성명 등을 통해 이 법을 개탄했습니다. 아프리카 53개 국가 가운데 동성애를 범죄로 삼고 있는 곳은 30개 나라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등 30개 이상으로 늘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8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베네수엘라가 브라질의 지원을 받아 외교 무대 복귀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궁을 찾았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어 8년 만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베네수엘라가 남미 좌파의 대부 룰라의 지원으로 국제무대 복귀를 시도하는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30일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남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2015년 남미 공동시장 정상회담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이후 처음입니다. 양국 간 외교 관계는 2019년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취임 후 공식 단절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재선됐으나 야권은 부정선거라며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신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고 브라질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과이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이번 남미 정상회담에는 12개 나라가 참석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지역 협의체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주민 18,000명이 대피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헬리팩스 인근 해먼드 평원 등 일대 수천 가구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고 7일간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학교도 다수 폐쇄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강풍과 바짝 마른 나무로 인해 산불이 커지면서 주택 수십 곳이 피해를 받고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시즌을 보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기록했고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도 세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서도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는 6월 A매치를 준비합니다. 클린스만호는 다음 달 12일 소집돼 16일 부산에서 페루와 20일 대전에서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열리는 LG와 롯데의 프로야구 정규리그 잠실 3연전이 올 시즌 주중 3연전 중 최다 관중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LG 구단에 따르면 오늘 경기는 오전 중에 이미 16,854명이 예매를 마쳤고 31일과 내달 1일 경기도 각각 16,000명 넘게 예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추가 예매와 현장 구매 티켓을 고려하면 3연전 합계 관중은 5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주중 3연전 최다 관중 입장은 지난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의 맞대결로 총 46,912명이 입장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KLPGA 투어 E1 체리티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한 장타 신인 방신실의 세계 랭킹이 123계단이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올 시즌 5번의 정규 투어 출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방신실은 지난주 233위였던 세계 랭킹이 110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2004년생으로 키 173cm인 방신실은 300야드를 넘나드는 호쾌한 장타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상금과 대상 포인트 6위, 신인상 포인트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이어졌지만 내륙은 대체로 맑고 또 더웠는데요.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 내륙 곳곳에는 오늘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나타납니다. 서울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포항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른 데 그치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남해안의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도 아침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린 뒤 잦아들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남해안 지역은 심지어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의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는 16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로 서쪽 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은 포항 21도, 울산은 22도까지 오는 데 그치며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주 후반까지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2호 태풍 마와르는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